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또 힘이 나는데요. 네, 여러분들 평생을 바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을 겁니다. 게다가 그 할 수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을 바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언젠간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일들을 한번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맺어지는 그 열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도 딱 정했어요. 네, 정말 목숨 바쳐서 제가 정말 이것 하나에만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강의를 한번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것, 여기 하나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좋은 강의 여러분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일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일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5강 고대문화 출발합니다.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파트. 하지만 저는 너무 좋아하는 파트.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거기를 가봤고 가보지 않았고 저는 거길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가셔서 딱 보시고 느낀 게 있으면요,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의 장소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에 또 하나의 사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멋있죠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세요. 네, 자, 지금부터 문화 파트 한번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유교부터 볼게요. 자, 이건 다 배운 거예요.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고구려 때 대학,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변화와 개혁의 군주, 왕, 누구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이쯤 되면 나와야죠. 대답 못하신 친구들은요, 지금 별책 일집 안 하신 친구들이에요. 지금 이거 벌써 지금 3번째 집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것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면 돼. 염려하지 마. 자, 바로 소수림 왕이잖아요. 그죠? 예, 유교하면 딱 떠오르는 거, 고구려의 소수림에서 했던 대학이 어디다? 태학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태학이 있습니다. 태학하면은 어느 왕? 소수림 왕을 떠올리시라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됐어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백제 통과, 뭐 여기도 지금 뭔가 있었을 거예요. 백제하면 이제 박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정도는 뭐 통과. 신라도 통과. 네, 하고요. 바로 이 통일신라로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통일신라 하면 또 이제 대학교가 있습니다. 왕권 강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절대 왕권의 강화. 어느 왕? 뉴스페이퍼 킹. 네, 뉴스페이퍼 킹 누구예요? 신문학. 신문학이 세운 대학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국학. 그렇죠, 국학이 있습니다. 국학. 다 대학교와 같은, 국가가 세운 저 학교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학이 있습니다. 통일신라는 국학. 이때는 신문왕이 있어요. 신문왕.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통일신라 하대에 유교와 관련된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 제도가 뭐냐면 독서 삼품과라는 게 있어요. 독서 삼품과. 네. 이 독서 삼품과 뭐냐면 왕이 말이죠, 관리들의 독서 실력에 따라 가지고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몇 등급이에요? 여러분들은 9등급으로 나오잖아요. 시험 수능 볼 때.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등급으로 나온다니까 좀 이렇게 슬프다, 슬프기는. 그죠? 어쨌건 이 당시엔 독서의 어떤 그 실력, 독서의 양을 갖고 3개의 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관직에 등용하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신라 하대라는 거예요. 왕이 관리를 품으로 나눈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신라 하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느낌 오시죠? 센스 있으신 분은 딱 느낌 오실 거예요. 자, 어떤 느낌? 선생님, 신라 하대는요 왕권이 떨어지는 시기잖아요. 진골 귀족과는 왕위 다툼 때문에 왕권이 맥히지 않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귀족들을 쭉쭉쭉 삼품에다 나눌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굿!
그거야 바로. 그래서 이 독서 3품과는요 거의 시행되지 않아요. 이 독서 3품과의 후신,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오면요 광종 때 과거제가 비로소 시행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배울게요. 어쨌건 독서 3품과 통일신라 하대 때 왜 이게 잘 시행되지 않았는지를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부분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교 끝! 통과! 다음 도교 한번 볼게요. 도교 너무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도교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도교는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도교를 보여주고 있는 도교라고 하는 거는 신선을 떠올리세요. 네, 신선을 떠올리시고 불로장생.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신선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유산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고구려 하면 뭐가 있냐면 신선.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들이 있대요. 누가 있을까요? 벽화에 잘 그려져 있는 아주 멋진 신들. 바로 사신도가 있습니다. 사신도. 청룡, 주작, 백호, 현무와 같은 그런 사신도가 있습니다. 사신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도교의 근거. 네, 사신도, 고구려 벽화에 그려져 있는 사신도 기억해 놓으세요. 이 사진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하면요, 뭐가 있냐면 백제는 신선, 역시 마찬가지로 신선이 그려져 있어요. 산수문전. 네, 산수문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타일 같은 거 벽돌 뭐 바닥에 깐다든지 벽에 이제 붙이는 그런 타일인데 거기에 이제 예쁜 문양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양을 잘 보시면 거기에 신선이 청소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우스갯소리로 나와요. 어떤 신선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산수문전. 백제의 도교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건 뭐 역작이죠. 이 산수문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백제의 또 하나의 멋진 작품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금동 대향로예요. 금동 대향로. 이 금동 대향로 정말 저는 이 금동 대향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 와.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위쪽에 보시면요, 신선들이요, 막 머리 감고 있는 장면, 막 악기를 타고 있는 장면, 별의별 장면들이 다 있어요. 역시 신선과 관련된 도교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금동 대향로가 어디서 발견된지 아십니까? 이 금동 대향로가 진흙 바닥 속에서 처박혀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게 진흙 속에 처박혀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을까?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서 불 났어. 불이야! 그럼 제일 먼저 뭘 갖고 나가셔야 되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뭘 갖고 나가면 안 돼. 무조건 뛰어나가야지. 그지? 그런데도 뭔가 하나를 좀 들고 나가야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집어 갖고 나가려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그죠? 이 금동 대학로도 그런 게 부여에서 발견됐거든요. 아마도 나당연합군이 밀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지금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나라의 가장 귀한 국보를 들고 탁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나당연이 달려온 거야. 안 되겠다. 나중에 널 찾지 마. 라고 해서 일단 진흙 속에 푹 숨겨둔 것이겠죠. 그리고 진흙 속에 처박혀둔 금동 대학로는 그리고 1500년 이후에 발견이 되다. 네, 정말 그 진흙 속에 발견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한번 이런 모습입니다. 아래쪽은 용이 지금 쫙 끌어오르는 모습, 위에 한번 봉황 보세요. 그냥 가슴을 쫙 펴고 있는 모습들. 와,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여기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여기 산 보이시죠? 그 산 위로 지금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올 거 아닙니까? 환상 아니면 환상. 그죠? 금동대학로. 이 금동대학로 산수문전 사신도가 바로 도교의 근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는 뭐 하나 있는데 뭐 화랑도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진짜 중요한 불교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고구려 불교. 이때는요, 어느 왕 때 불교가 들어왔는지만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고구려
불교 하면 어느 왕이 떠올라야 돼요? 고대국가의 특징, 불교의 수용, 율령의 반포, 그리고 왕권의 강화 이런 것들이 고대국가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고구려의 율령과 관련된 왕이 누구였습니까? 대답을 못하면 힘들어요. 네, 바로 역시 소수림 왕. 네, 이 소수림 왕 때 불교가 수용이 됩니다. 소수림 왕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백제. 백제는요, 제가 설명은 안 했는데요. 근초광 뒤에 나오는 왕이 있어요. 침류왕 때 이 또 불교를 수용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침류왕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불교와 관련된 왕이 누구예요? 불교와 관련된 왕. 불교 공인. 목을 딱 뺐더니 흰 피가 쫙 오르면서 하늘에서 막 뭐가 나왔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구예요? 지중왕의 지중왕. 바로 법흥왕이죠. 법흥왕. 예,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이 됩니다. 자, 바로 2차 도내 순교. 2차 도내 순교를 계기로 해서 네, 바로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되고 있더라. 그만큼 여러분 이 불교는요 외래 종교예요. 외국 종교예요. 외국 종교가 들어올 때 그 내부의 어떤 그 질서와 충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로 한번 와볼게요. 사실 근데 이때 들어왔던 불교는요, 이거는 귀족들의 불교예요. 왜일까요? 불교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그 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부처님 말씀을 알면서 뭔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모르잖아요. 한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불교를 알겠어요? 그런데 그 기층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뜻, 귀족들만 전유했던 그 부처님의 뜻을 골고루 나눠 주려고 도전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원효입니다. 원효.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을 한번 좀 기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효, 또 원효의 여러분들 베스트 프렌드가 있죠. 네, 이 원효와 이 사람은 같이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랐는데 그 옆에 이 바가지 속에 물이 그냥 차량차량 넘치는 거죠. 그 물을 벌컥 마셨더니 너무 맛있는 것이야. 그리고 쿡 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 그게 뭐예요? 해골 속에 담겨있는 썩은 물. 이때 원효는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이 세상의 진리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의상한테 나는 불법을 다 깨달았다. 야, 나 갈게. 하고 헤어졌다는 뭐 그런 이야기. 근데 실제로 원효와 그 의상이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기록은 잘 이렇게 정설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하신다는 얘기인데, 어쨌건 원효와 의상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런 인물들인데, 이 원효와 의상에 의해서 바로 이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특히 이제 이런 역할을 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원효라는 그런 승려인데, 원효를 보면서 또 한 번 저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힘들고 헐벗고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백성들에게 이 원효는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무 아미타불만 외쳐라.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모두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명쾌합니까?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원효. 즉 귀족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부처님의 말씀을 기층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원효의 마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일생을 바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 그 할 수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원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생을 바쳐서 기층 민중들에게 바로 귀족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원효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원효. 네.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다 부처님, 네,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만 들으면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의 대중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네, 저도 열심히 하려고요. 네.
자, 그래서 원효 의상, 네, 한국사의 대중화 최태성 이렇게 이제 적히는 날이 아마 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열심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해초가 있습니다. 해초. 이 해초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 해초는요, 바로 왕 오천축국전을 쓴 그런 승려예요. 네, 왕 오천축국전.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읽더군요. 왕오 천축국 이렇게 읽더군요. 그게 아니라 왕이 갈왕자예요. 같다는 거예요. 어디에? 오천축국. 여기 인도예요. 인도. 이 오천축국에 가서 남긴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오천축국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왕오 천축국이 아니라 왕 오천축국. 자, 해초가 그런 정말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뭐 걸어갔겠죠. 대부분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이 이제 좋지 않으니까. 참 대단하다. 이 해초도 역시 뭔가 하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던졌던, 인생을 던졌던 그런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초.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원효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하대를 한번 볼게요. 통일신라 하대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불교에서 여러분들 뭐가 유행하냐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 배웠어. 전 시간에 여러분들 신라 하대 중앙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벌어지면서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지방에서 누가 성장한다? 누가 성장해 새롭게? 대답을 하란 말이야. 대답을! 누구예요? 호족. 그죠? 호족들이 여러분 좋아했던 종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참선을 통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내가 왕이 되는 이유야. 선종이었죠. 선종. 예, 그래서 신라 하대에는 선종이 유행을 한다. 선종이 유행을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 호족들이 상당히 많이 후원해주면서 나타난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의 전례와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인물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불교와 함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불상들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모습. 뭔가 바라보면서 경배를 해야 될 테니까 그런 불상들이 남아있어요. 대표적인 삼국의 정말 귀한 불상, 대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 예,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 이거는 금동으로 만든, 먼저 이제 재료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뭘로 만들었는지를. 그래서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자, 이게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게 뭔지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참. 이건 직접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서 그리고 찬찬히 뜯어보셔야 돼요. 찬찬히 뜯어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앉아있죠?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가부좌를 지금 반만 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 가부좌를 틀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유하고 있는 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이 조각이 바로 미륵보살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은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요. 아까 여러분들 원효가 불교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뭘 외치라 그랬어요? 나무 아미타불 이거 외치라 그랬잖아요. 아미타불은 어떤 부처냐면요.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예요. 즉 천국을 관장하는 부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죽어서 내가 극락세계 가고 싶으니까 아미타불을 찾는 거예요. 근데 미륵보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네, 우리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륵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웃자는 말이 아니라 수능 대박을 원해요. 이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사찰을 갔어. 수능 대박을 원해. 그럼 어느 부처님을 찾아야 돼? 주소를 잘 찾아가야 돼. 아미타불에 가서 저 수능 대박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이 좀 나는 저기 극락세계 관장인데
주소가 좀 잘못된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수능 대박을 외치시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게 적합할까요? 네, 미륵보살. 미륵보살한테 가셔서 수능 대박 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주소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정말 최고의 삼국시대 어떤 그런 유산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 그윽한 미소로 이 중생들의 어떤 그 고통스러운 삶의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정말 고민하고 있는 그윽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자, 또 하나 이번 좀 디테일하게 각국의 그 대표적인 작품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금동 항상 재료 먼저 써주고 연가 7연명 열의 입상이 있어요. 자, 금동으로 만들었는데요. 연가 7년명이야. 자, 이게 뭐냐면 연가 7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명자가 세 개의 명자예요. 연가 7년이 새겨져 있는 열의 입상. 부처님이 서 있는 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우, 금으로 지금 이게 칠해놓은 모습인데 저 뒤쪽 돌려볼게요. 여기 글씨가 써져 있죠. 여기에 7년이라고 하는 것, 즉 이 불상이 제작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도록 만든 그 글자가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라고 합니다. 살짝 웃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 살짝 미소 짓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삼국시대 불상의 특징이에요. 자, 백제 하면요. 이건 또 백제의 미소라고도 이야기하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서산마의 삼존불. 서산마의 서산적에 있는 마에는 뭐냐면 바위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있는 세 명의 부처님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이 서산마의 삼존불, 뭐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 이런 이름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이름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름을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고 이거 어느 시대의 불상이야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서산마의 삼존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유, 저랑 좀 닮지 않았나요? 왜 부인해? 난 볼 때마다 참 나를 닮은 모습이야 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얼마나 그윽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까? 그죠? 자, 서산마의 삼존불도 역시 이렇게 살짝 웃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름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사진 나왔을 때 이거 어느 시대야? 이거 백제의 불상이야? 그 정도만 아시면 충분해요. 제가 이름 외우라고 제 스트레스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사진 보시고 이거 어느 시대야? 그것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연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라도 이제 뭐 하나 있는데 통가.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 불상은 이제 요거잖아.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하고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 서산마의 삼존불이 다예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 나왔을 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작품 하나 나와야죠. 작품 하나 나와야죠. 바로 여러분들 석굴암에 가시면 석굴암 본존불이 있겠습니다. 석굴암 본존불. 이건 정말 이건 작품이죠. 이건 정말 이게 예술이고 이게 아트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석굴암 본존불의 느낌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 앞에 서면요 아마 여러분들을 압도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굉장히 이 앞에서 봤던 그 서산마의 삼존불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웃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편안하고 푸근함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석굴암 본존불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죠.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런 느낌? 뭔가 가까이 하기엔 죄송해요 뭐 이런 느낌. 왜 있잖아. 선생님들도 어떤 선생님은 너무 이렇게 완벽해서 이렇게 다가가기 좀 그렇지만 어떤 선생님은 왠지 모르게 좀 푸근한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 네, 뭐 그런 느낌이 이제
이 삼국시대의 불상과 통일시대의 불상과 이거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바로 석굴암 본전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의 왕을 닮았다. 통일신라 중대예요, 여러분들. 통일신라 중대는 절대 왕권의 시기, 굉장히 왕권이 강화된 시기, 그런 어떤 카리스마 있는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저 벨도 울려요. 네, 가끔씩은.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도 좀 벨 울리잖아 지금, 그죠? 자, 석굴암 본전불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통일신라 하대로 오면요, 뭐 또 굉장히 많이 있는데 통과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불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탑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에요. 불상만 부처님이 아니라 불탑도 부처님이에요. 왜냐하면 불탑은 더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 불탑 안에는 부처님의 살이, 왜 부처님의 그 다비식 화장이잖아요. 그 다비식을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리가 이 몸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 사리를 세 개 다 이렇게 골고루 담아놓은 곳이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탑이에요. 탑. 그러니까 탑 안에는 부처님의 신체 일부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진짜 이게 부처님이야. 선생님, 도대체 부처님의 사리가 얼마나 나왔길래 그렇게 많은 탑에 다 있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둔 그런 탑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탑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럴 때는 그 안에다가 부처님의 사리 대신 부처님의 말씀, 바로 경전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자, 불탑을 볼 텐데요. 고구려의 불탑. 고구려의 불탑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통과. 자, 백제의 탑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백제 탑이 정말 중요하죠. 자, 백제 탑은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습니다. 먼저 익산에 가시면요, 미륵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 익산에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어느 왕과 관련된다? 네, 백제 어느 왕? 무왕. 예, 백제 무왕 때 서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있습니다. 아, 여기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 그 선화공주와 서동 이야기 알죠? 예, 이 서동이라는 사람이 신라의 그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이상한 노래를 이렇게 퍼뜨리게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궁궐에서 쫓겨난 이 선화공주가 서동과 딱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 이 서동이 나중에 이제 무왕이 되잖아요. 그 무왕한테 절을 하나 지어달라 그래요, 선화공주가. 그래서 지은 절이 바로 이 미륵사지라고 알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미륵사지는 그 선화공주와 서동의 그 무왕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의 결과물이구나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를 했더니 그 안에 사리봉안기가 나와요. 그 사리봉안기에 이 미륵사지를 누가 세웠는지 이름이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의 선화공주가 안 계세요. 사탁적덕의 딸이 이 미륵사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라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학계가 거의 멘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그 유물 발굴의 성과는요,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돈의 기록까지 나왔잖아, 그죠? 역사학계 거의 멘붕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화공주 찾아야 되는데 선화공주 어디 간 거야? 요즘 좀 다시 우리 역사학계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선화공주가 맨 처음에 미륵사지를 발원을 했는데 일찍 돌아가셨다. 그 뒤를 이어서 사탁적덕의 딸이 이 절을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그런 스토리가 담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문화유산은요,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그 스토리를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재밌잖아요. 예, 익산 미륵사탑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여기에 우리 그 선화공주의 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담겨 있네. 저 탑 뒤에 언 여자가 있다. 선화공주의 모습인가? 아, 유치해. 뭐 이런 거 떠올리는 건데, 여러분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거 나무로 만든 집의 모양을 참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목탑
평식이 석탑 평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탑이 있죠. 그 탑은 바로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부여. 부여에 가시면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너무 예뻐요. 근데 사진빨이 안 좋아요. 이 탑이 사진빨이 안 좋아. 이상해. 이게 보고 있으면 와 예쁘다. 어쩜 이렇게 예쁘니. 아니 돌멩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대단하다. 그래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야. 내가 본 애가 아니야. 얘 누구야. 이런 느낌이 들죠. 사진빨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부여에 가시면. 부여에 있습니다. 공주 웅진이 아닙니다. 부여입니다, 여러분들. 부여의 정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림사 5층 석탑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정림사 5층 석탑 그 표면에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기념비, 당나라 기념을 하는 것이죠. 기념비적인 어떤 그 글을 박아놨어요, 당나라가요. 그들에겐 기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너무 가슴 아픈, 그죠? 그 역사를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 가시면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이렇게 문화유산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불탑 봤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탑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는요, 석탑 말고요, 목탑을 한번 일단, 목탑은 좀 나중에 하고 일단 석탑부터 볼게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분황사탑이 있어요. 분황사탑. 자, 이 분황사탑은 모전석탑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탑들 안 보여드렸구나. 다시 한번 사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진 이 모습 보세요. 지금 굉장히 디테일한 모습들로 지금 나와 있죠. 마치 나무로 지금 짜 올린 듯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림사지 5층 석탑 보세요. 이 모습. 아름다워요.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자, 이번엔 여러분들 분황사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황사탑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뭐야, 벽돌로 쌓아 올린 탑이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모전석탑이라 그래가지고 모방한 거예요. 전이 뭐냐면 벽돌 전자거든요. 벽돌처럼 쌓아 올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돌멩이에요. 돌멩이를 벽돌처럼 원래 이제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구워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돌멩이를 깎아서 벽돌문을 깎아가지고 올린 거야. 참 대단들 하셔. 아니 흙을 구워서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 돌멩이를 벽돌처럼 만든다? 거의 돌멩이 다루는 기술이 장난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황사탑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신라에 있는 탑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탑이 하나 있어요. 목탑. 이 목탑은 황룡사지 9층 목탑이 있어요. 자, 이 황룡사지 9층 목탑은요, 이건 어느 왕 때 세운 거냐면 선덕 여왕 때. 네, 선덕 여왕 때 세운 건데요, 정말 거의 아파트 20층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탑인데 이 황룡사지 9층 목탑이 여러분들 언제부터요? 고려 몽골 침입 때 불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몽골 나빠잉. 이게 엄청난 이 문화유산을 이렇게 태워버리면 어떡해. 나빠 진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황룡사지 9층 목탑에 이제 한번 보러 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 벌판이에요. 근데 저는 그 허허 벌판이 참 좋더군요. 언제 가시냐면 여기를요, 경주에 여기를 언제 가시냐면 여름에 가시면 안 돼요. 이 황룡사지 9층 목탑에 거기 그늘 하나 없어. 거기 가지고 뭔가 역사를 느껴? 느끼긴 뭘 느껴? 더워가지고 얼마나 힘든데. 가을에 가세요. 가을에 가지고 시간도요, 저녁 시간대가 좋을 것 같아요. 한 6시쯤? 네, 6시쯤 그 낙엽이 지고 있을 때, 한 5시쯤 한 낙엽이 탁 지고 있을 때, 울긋불긋 그 지고 있을 때 황룡사 9층 목탑 그 텅 비어있는 그 벌판에 앉으셔가지고요, 이렇게 경주 시내를 한번 바라보시면
그 옆으로 기차 하나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는 떨어지겠죠.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고도 경주. 하지만 그 역사는 이렇게 황량한 벌판으로 남아있다. 인생을 느끼는 거야. 인생을 느끼는 거야. 거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싸갖고 온 커피 한 잔. 여행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절대 여름에 그 퇴학교 때 12시에 가셔가지고 제가 느꼈던 이 감정을 절대 느낄 수 없어요. 아셨죠? 제가 그 시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황룡사지는 한번 제가 강추합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로 와볼게요. 뭐 통일신라 탑하면은 뭐 최고의 탑 있잖아요. 그죠? 완벽한 탑. 정말 불상도 석굴암 본전물 완벽해. 이 탑도 완벽한 탑이 나오겠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불국사 3층 석탑.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불국사 3층 석탑, 정말 완벽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앞에는 다보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그냥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 다보탑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불국사 3층 석탑과 이 앞에 다보탑은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옛날에 석가모니가 불법을 이렇게 알리고 있을 때 이 석가모니가 불법을 알리는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보열의 또 다른 부처가 그 앞에 등장을 하는 장면이에요. 다보탑이 쭉 올라오면서 바로 석가탑, 그 석가탑이 바로 여러분 석가모니를 보여주는 거고 있거든요. 그 석가탑, 석가모니의 말이 맞다를 증명하는 엄청난 스토리를 그 마당에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국사 3층 석탑 보면요, 그 옆에 이게 돌멩이로 이렇게 박아놓은 게 있어요. 많은 대중들이 앉아서 그 석가모니의 그 불법을 듣는 것을 형상화한. 기가 막힌 어떤 그 조각미를 지금 여기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딱 보면 또 달라. 와, 엄청난 스토리 여기 있네. 조금은 알고 가서 보시면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불국사 3층 석탑이었습니다. 자, 통일신라 하대로 오면요, 여러분들 이때는 이제 뭐가 유행을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선종이 유행해요.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참선을 지도해주는 그 스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스승을 기리기 위해서 스승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이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스승의 몸에서 사리가 나올 거예요. 작은 돌들이 나올 거예요. 그 돌들을 스승을 기리기 위해서 모셔둔 탑이 있는데 그 탑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승탑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종이 유행했기 때문에 바로 그 승탑이 유행을 하더라. 승탑이 유행을 하더라. 자, 한번 승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불탑과는 좀 다르죠. 불탑과 좀 다르고 좀 단순한 어떤 그런 모양으로 지금 있는데요. 자, 이런 승탑이 유행한 이유는 바로 이 선종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탑이 있어요. 그 탑이 뭐가 있냐면 진전사지 3층 석탑도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 진전사의 3층 석탑, 아까 봤던 그 불국사 3층 석탑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살짝 불국사 3층 석탑 여러분들 거의 완벽했잖아요. 근데 이 진전사지 3층 석탑은 살짝 그 균형미가 좀 깨져요. 그만큼 또 이제 시대가 또 이렇게 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죠? 특징이 뭐냐면 진전사지 3층 석탑 기단부를 보시면요, 팔부신중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각들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불국사 3층 석탑 기단부 그 밑바닥 아래층에는 어떤 그 조각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진전사지 3층 석탑 그런 조각들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조각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불탑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이제 고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덤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먼저 이제 고구려의 그 무덤과 이 백제의 무덤이 상당히 유사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초기 그 고분의 형태는 돌무지 무덤의 형태였습니다. 돌무지
무덤의 형태예요. 이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이 바로 이 장군총이 되겠습니다. 자, 장군총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런 모습이에요. 돌을 지금 이게 막 무지하게 쌓아 올리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이것도 엄청나게 큰 그런 무덤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피라미드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그런 무덤입니다. 자, 이 돌무지 무덤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무덤으로 바뀌냐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굴식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굴식 돌방 무덤은요, 여러분들 좀 사진 한번 보세요. 이런 구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입구가 있고 그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돌방이 있는 거기 이제 관을 안치하겠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굴식 돌방 무덤인데 이 굴식 돌방 무덤에는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있다 보니까 입구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쭉 입구를 따라서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그 통로를 따라 가지고 뭘 그려놨냐면 여기에 이제 벽화를 그려놓은 거예요. 벽화. 고구려의 그 고분 벽화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구가 있기 때문에 도굴이 쉬워요. 도굴이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이 도굴이 되었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게 바로 이런 굴식 돌방 무덤이다라는 거. 백제는요. 아니 백제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가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배층들의 무덤 형태도 상당히 유사하겠죠. 마찬가지로 백제도 이렇게 돌무지 무덤, 이렇게 돌무지 무덤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돌무지 무덤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석촌동 고분군, 석촌동 고분군. 여러분들 이 석촌동 고분군이 어디냐면 그 여러분들 롯데월드 알죠? 이 석촌동 고분군을 한번 볼 수 있는 그 제일 좋은 곳이 롯데월드에 여러분 가시면 그 자이로 드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타고 올라가세요. 네, 올라가셔가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잠깐 돌잖아요. 그때 보여요. 아주 제일 잘 보입니다. 네, 눈을 반드시 뜨셔야 돼요. 눈이 가면 안 돼요. 그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뷰포인트. 네, 석촌동 고분군을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뷰포인트. 사람들 거기 굉장히 줄을 많이 서 있죠. 그 석촌동 고분군을 보기 위해서 그 자이로도 줄이 엄청나게 긴 거예요, 여러분들. 자, 돌무지 무덤. 자, 한번 꼭 엄청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무덤이 있나 할 정도로 엄청 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에서 여러분들 그 기억해야 될 무덤이 하나 있죠. 이런 무덤 형태 이외에 또 하나의 무덤 형태가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벽돌 무덤. 그죠? 자, 이 벽돌 무덤 누구의 무덤이죠? 대표적인 무덤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문영왕릉. 이 문영왕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면 이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그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교류 그리고 문영왕릉 그 관 일본에서 가져왔던 금송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랬죠. 소나무 아주 이렇게 금빛 햇빛을 받는 금빛이 나는 어떤 그런 소나무라고 해서 금송이라고 하는 건데 그 소나무를 통해서 일본과의 교류도 활발했구나. 사실은 문영왕이 고향이 일본이잖아요. 그죠? 일본 그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벽돌 무덤을 통해서 중국, 일본 어떤 그 교류를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하나 기억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상당히 지배층의 어떤 계통성이 연결이 된다면 신라가 좀 달라요. 신라는 어떤 무덤 형태냐면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예요.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다라는 건데 이 돌무지 덧널 무덤 자 어떤 구조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요. 지금
관을 하나 두고 그 위에 또 관을 하나 씌운 다음에 돌들을 막 쌓아 올려가지고 그 위에 흙을 또 덮고 있죠. 완벽하게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자, 이 돌무지 덧날 무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대표적인 무덤이 있다면 이제 천마총을 들 수 있겠죠. 천마총을 들 수 있겠죠. 천마총이 왜 천마총이냐면 여러분들 질문 하나 던질까요? 어떨 때 총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 릉이라고 할까요? 몰라? 아는 사람도 있네. 오케이, 좋아요. 총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없을 때 결국 그 무덤에 나온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가지고 무슨 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마총 왜 그러냐면 이 천마총 주인을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이 안에서 천마도 그림이 나와요. 벽화는 아니고요. 벽화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안장을 그 장식한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 천마도가 그려진 것이 나와서 천마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의 그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경우 문영왕릉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문영왕릉 백제사마왕이라고요.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영왕릉이 되는 것이고 모를 때는 총이 되는 것이고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자, 이 돌무지 덧날 무덤의 특징이 뭐냐면 돌무지 덧날 무덤의 특징은요. 입구가 없어요. 지금 아까 지금 보셨잖아요. 그죠? 입구가 없고요. 당연히 입구가 없으니까 벽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도굴이 어려워요. 이 돌무지 덧날 무덤을 도굴한다는 것은 거의 발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쿡쿡 찔러가지고 도굴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아닌데? 선생님. 아니에요. 저 경주 천마총 갔다 왔는데 거기 입구 있었어요. 문도 있었고요. 그거는 당신 보라고 문 만들어 놓은 거야. 원래 없는 건데 그 옆에 여러분 보시면 큰 무덤이 있어요. 황남대총이라고 엄청난 큰 무덤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발굴하기 전에 한번 좀 테스트용으로 거기를 먼저 발굴을 해요. 천마총을 발굴을 해요. 발굴하고 나서 이 무덤은 좀 많은 사람들 공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무덤의 입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요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네. 왜 우리나라의 무덤은 이렇게 둥그런 형태일까요? 누가 그러던데요? 이렇게 둥근 이유는 바로 엄마의 배를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났죠? 엄마의 뱃속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간다? 어디가 가장 편할까? 역시 엄마의 뱃속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엄마가 임신한 그 배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경주에 가면 또 좀 이렇게 올록볼록한 모습들이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경주. 여러분 수능 끝나시면 꼭 한번 경주라든지 공주라든지 부여라든지 이런 역사 유적지 한번 꼭 친구들하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뜨거운 여름에 가시는 건 전 비춥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고분 한번 살펴봤고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과의 교류가 있는데 일본과의 교류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당시 일본의 그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 문화가 있는데요. 그 문화가 바로 아스카 문화라는 겁니다. 아스카 문화. 일본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미쳐요. 나중에 통일신라 시대 가면 이제 하쿠오 문화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하쿠오 문화도 아스카 문화의 끝자락에 있는 문화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인들이 특히 이제 미술사학자들이 그 아스카 문화의 그 끝자락을 좀 더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쿠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쪽까지는 좀 안 들어갈 거고요. 삼국시대 이 아스카 문화에 대해서 아스카 문화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스카가 지역 이름이에요. 그 아스카 지역, 일본의 아스카 지역에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정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개별적인 국가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벽화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런 벽화가 굉장히 유사한 벽화가 남아 있는데 그 벽화가 뭐냐면 다카마스 고분 벽화라는 게 있어요. 다카마스 고분 벽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 고구려의 그 수산리 고분 벽화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과 그 다음에 이제 다카마스 고분 그림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주었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제를 한번 볼게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백제가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일본이 백제를 구하기 위해서 백제 부흥운동 때 정말 그 천여 척 4만 2천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내고 결국 일본 정권이 붕괴될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백제.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백제 같은 경우는 불교를 전달해줘요. 일본에 불교를 전달해줍니다. 어느 왕 때? 성왕 때. 이런 건 알 필요 없고요. 어쨌든 불교를 전달해줄 정도로 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이 이외에도 굉장히 백제의 영향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백제 가람이라 그래가지고 가람 양식. 가람이 뭐냐면요, 절이에요. 사찰, 절, 가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찰을 지을 때 어떤 그 백제식의 어떤 그 모습들의 어떤 그 절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가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라를 한번 볼게요. 신라는요, 축제술, 즉 제방을 쌓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줘가지고 일본에서는 한인의 연못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바로 가야. 이 가야도요, 뭐 철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여러분 토기. 이 토기가 아주 일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토기가 뭐냐면요, 바로 스에끼라는 토기예요. 이 스에끼가 뭐냐면 여러분들 스에끼 뭐의 약자 같아요? 쇠 있잖아. 쇠처럼 단단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쇠 이렇게 쇠끼가 되는 거예요. 쇠끼. 예. 쇠처럼 단단한 그릇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 일본 토기가 굉장히 물러요. 그러니까 어떤 흙의 어떤 그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어떤 그런 토기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굉장히 단단한, 아주 쇠처럼 단단한 이 가야의 어떤 그 토기가 전래되면서 그와 유사한 이 쇠끼 토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가 다 일본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러면서 또 일본의 문화가 또 아까 여러분들 문영왕릉에서는 그 금관을 만들 때 일본 금송이 와서 또 이렇게 또 재료가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했잖아요. 서로 교류하면서 갔던 모습인데 그래도 주류는 중국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흘러가는 모습. 특히 백제의 문화가 일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걸 보면 당시의 그 백제나 외의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의 한일 관계를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고대를 바라보는 것도 좀 문제지만 고대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도 참 이해가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이 고대에는 그런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화였는데요. 자, 그럼 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좀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고구려 쭉 나왔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사신도입니다. 사신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도교의 어떤 근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신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수리망은 여러분들 뭐 태학, 뭐 율령, 불교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이 소수리망은 정치 파트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백제를 보겠습니다. 백제.
역시 마찬가지로 도교, 저는 산수문전이라든지 금동대학로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사진을 통해 가지고 도교와 관련된 것이구나 라는 것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 탑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진 보시고 그 다음에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사진 보시고 이게 어느 나라의 탑이야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너무 중요한 탑들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 정도. 신라에서는요. 그렇죠. 신라에서는 이 법흥왕의 2차돈 순교, 불교를 공인하면서 법흥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불교뿐만 아니라 율령을 또 반포하기도 하잖아요. 율령을 또 이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통일신라로 오겠습니다. 통일신라. 통일신라 신문왕은 너무 중요하니까 신문왕의 국학 이거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신문왕 기억해 두시고요. 역시 뭐니 해도 통일신라. 불교의 대중화, 한국사의 대중화. 원요. 내 목표가 이거라니까. 네, 한국사의 대중화 최태성. 내가 반드시 내가 역사책 기록할 거야 내가. 농담. 자, 이거 원효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석굴암 본전부라고 불국사 3층 석탑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느 시대인지 삼국시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통일신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딱 보시고 이게 어느 시대 탑인지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로 와서는요. 통일신라 하대로 와서는요. 이렇게 선종이 유행을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런 승탑이 유행한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고대가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시간에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 하나씩 파트 끝날 때마다 좀 의식을 치르세요. 저도 의식을 좀 치를게요. 다른 옷으로 예쁘게 입고 다음 시간 중세 고려를 맞이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이 석탑 안에 있는 비밀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맞다. 불국사 3층 석탑 그 얘기 안 했다. 야, 이거 불국사 3층 석탑에 여러분들 이거를 해체했는데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정말 세계 최고. 최고라는 의미는 베스트 의미가 아니고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석탑 안에는요. 고대사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석탑 하나를 열 때마다 고대사의 수수께끼가 하나씩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 석탑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